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추측이 되고 있는데 빨간 날이지만 명절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생방송 방송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신임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하세요. 3번이나 지시했지만 끝끝내 이성윤 지검장이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명령에 지금 불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항명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을 고발하겠다라고까지 나섰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신분입니다. 잠시 후에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설 명절 첫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입장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겼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부글부글합니다. 오히려 최강욱을 기소하라라는 총장의 명령을 어긴 게 누구냐는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3번이나 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 전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정면 충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날치기다 라고 했습니다. 날치기는 보통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무슨 소리냐? 적법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을 발급해줬다라는 혐의. 결국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황당한 건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신분인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공수처 1호로 수사받을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다. 총장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나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같은 강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당 공천위가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황 대표와 측근들은 이번 선거 공천에서 두 손 두 발 다 떼달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김영호 위원장과 공천위원들. 여기에는 이른바 좀비 정당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던 김세연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별말 안 했습니다. 임명장을 주며 국민만 보고 공천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국의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차도 모두 끊긴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한국인은 1000여 명이 있었는데 500여 명이 남아있고 500여 명은 우한을 탈출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도 못 다니고요. 지하철, 항공기, 선박, 우한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교통편이 현재 다 막혔습니다. 통제가 됐습니다. 우한만 현재 고립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이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우한 내에서는 식품 사재기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배추 한 포기 값이 10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1000명 넘던 한국인은 절반은 줄었고 외교부는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고민이고 걱정인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존재감 없었던 K리그 선수가 명장 반열에 올랐다. 김학범 감독 얘기입니다. 실업팀 국민은행에서 10여 년 뛰다 은퇴를 했는데 은행원으로 변신했다가 국민은행 팀 코치로 데뷔를 해서 지도자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훈은 잘 뛰는 선수가 반드시 좋은 감독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 다른 교훈은 선수로서 잘 못 뛰었던 선수일지라도 지략가, 감독으로선 이처럼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9년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올림픽에서 이 기세 몰아서 금메달까지 따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설 명절 첫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향 아버지 어머님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집 가기 전에 TV 틀고 돌직구쇼 보고 출발하겠다라고 안방에 계십니까? 아니면 도로 한 복판에서 차 세우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 환영입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등판하신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잘 나갔던 검사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 변호사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출연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회시, 행시, 외시, 사시를 모두 다 통과한 고승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짝꿍입니다.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창호 박사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항명. 자, 상황이 이쯤 되면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항명했다고 봐야 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서 윤석열 총장이 나의 명을 어겼다.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복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두고 이게 항명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판단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학살2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도중에 검찰의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수사하던 차장들이 대한민국 지방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드래곤볼입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역효과입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대표가 지원 요새 오면 역효과 난다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세요. 기소하시오. 기소해라.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3번이나 지시를 했지만 지검장은 이를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탑뉴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을 끝끝내 기소한 윤석열 총장의 뚝심이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뚝심은 좋은데 그 후 폭풍이 상당히 거세단 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총장이 법을 위반했다며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감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정면 충돌.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의견 좀 들려주세요. 최강욱 기소 전면전, 청와대 추미애, 윤석열 쳐내기, 최강욱 기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최강욱,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첫 회동 후 무려 3차례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세요. 수사팀 뜻대로 기소하십시오. 기소하라. 3차례나 총장이 그 밑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모두 거부했어요. 이거를 배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찰 내부 목소리처럼 이게 항명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제 오전 9시 30분 검찰 인사 발표되기 30분 전 최강욱에 대한 기소안이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3차장 전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총장의 뜻인 거죠. 총장이 지시한 거죠. 이 소식을 받아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상당히 격분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총장이 나를 건너뛰어? 라고 격분했다라는 후문이에요.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나섭니다. 추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이 격분해서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말입니다. 지검장을 건너뛴 것,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련자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서 관련자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얘기한 겁니다. 총장 감찰하겠다라는 것. 사실상 윤석열을 겨냥한 감찰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입장은 어떨까요? 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서 최강욱의 기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강력 반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성윤 지검장이 누구 지시받고 총장의 명을 거역하며 기소를 미뤘는지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 나 감찰해라. 그럼 특검하자. 거의 장군멍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요, 법조 인사도 오셨고 검찰 출신도 오셨기 때문에 바로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청법을 어겼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총장이 법을 어기고 말이야. 당신 감찰 대상이야. 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총장은 우리는 법을 지켰다. 이성윤 지검장이야말로 누구 지시받고 이렇게 버틴 거냐. 특검하자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승덕 의원님. 네. 자, 일단은 추 장관의 발언부터 팩트체크.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의 지시하에 차장 전결로 최강욱을 기소한 것.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대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이제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기소에 관해서는 그 검찰총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이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날치기라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여당이 밀어붙일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치적인 용어를 지금 구사하신 지금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사실을 보면은 지검장 2장 빠진 게 제대로 된 거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검찰총장이 3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지검장이 2장을 안 찍은 게 제대로 된 거냐. 이제 그게 사실은 쟁점이지. 그렇군요. 검찰총장 자체는 검찰청법 12조 2항에 12조 2항.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모든 권한을 이제 검찰총장한테 주고 있고요. 그 법무부 장관,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은 그 지검장의 권한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부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다툼이 생긴 경우는 상명하복, 명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이건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검장 건너뛰고 총장이 판단하여 차장 정결을 기소할 수 있다. 이거는 적법한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기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2장 빠진 것은 그 지검장을 탓할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검찰에 오랫동안 계셨던 검찰 출신의 김강삼 변호사님, 지금 누가 항명을 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추 장관은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과거 말한 바 있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에게 항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청와대 1기 비서관, 그것도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갖다 흔들 정도로 이게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기에 이제 의아심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이게 항명 여부를 따지는데 이제 검찰의 어떤 최고의 정점은 검찰총장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무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 권한은 총장에게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성윤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부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거 결재 못해. 내 소신에 의하면 이건 최강욱이를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검장을 뛰어넘어서 총장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거부를 하면 사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밑에 차장한테 이거 기소하면 안 돼. 그런데 기소했어요. 그럼 이게 항명이냐? 근데
원칙적으로 그 단계만 보면 뭐 항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권한을 가진 총장이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총장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항명이랄지 검찰청법 위반 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검찰에서 두 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문무일 총장이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인데, 예. 근데 정부에서 임명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또 다른 중심축으로 이루면서 어떻게 힘겨루기가 되는 거고,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통해서 총장을 견제하고 컨트롤하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웃지 못할, 그리고 이제까지 검찰 사상 초유에 없던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찰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찰한다고 그래서 저게 뭐 대부분의 법적인 인사들은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다 아니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자체를 가지고 아마 감찰을 한다랄지 뭔가 징계를 하면 더 역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총장을 감찰할 사안이 아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조계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취재해봤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불구속 기소 경우 차장 정결 사안이다. 특히 이번엔 총장의 결심을 받은 사안으로 전혀 위협하지 않다.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고 지금 의아한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도 기소 막을 목적에서 지시를 안 따랐다면 오히려 그가 감찰 대상이다라고 격분하고 있고요. 한 현직 검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 기소하라는 총장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오히려 항명이자 직무유기 처벌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며 전직 검찰총장에게도 오늘 조가시민들이 물어봤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 총장의 대선배겠죠. 총장 선배죠. 기소 적법 여부를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기소에 개입해서 안 된다. 방금 고승덕 의원님이랑 같은 의견 전직 총장님이 주셨네요.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자마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나온 즉각적인 이 반응을 보고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정 얘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윤석열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그제죠. 첫 주례 활동 이후에 최강욱 기소하라 3차례 지시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성윤의 승인을 회피, 윤석열의 기소 지시, 송경호 차장 전결로 기소,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하겠다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구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의 버티기가.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 박사님께 한번 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단 말이에요. 검찰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법무부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잘 알고 있을 그가 총장이 지시를 하는데도 이거 배짱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3번이나 버티고 뭉갰다. 검찰 표현에 따르면 그 목적이 혹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함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뭐 함정이나 덫을 놨다면 그것도 머리가 좋은 거겠지만 예. 그 함정이나 덫이 그 목적이 뭘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하고 지금 검찰하고 이렇게 싸워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나중에 누가 이겼다 졌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 무슨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의 문제나 타당도의 문제냐 해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의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최강욱 비서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설날에 지금 국민들과 서민들의 지금 이야기는 민생 얘기, 경제 얘기, 일자리 얘기, 부동산 얘기인데
지금 검찰 개혁 이걸 가지고 제가 동네 축구를 조금 해서 아는데요. 예. 축구 좀 한다는 친구들은 하프라인에서 오른쪽에서 막 드리블을 시작해서 몇 사람을 제끼는데 왼쪽 하프라인에 가서 뺏기는 애들이 있어요. 화려하지만은 골대는 저쪽에 있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한 행복과 삶의 질하고는 아무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지금 중앙지검장이 저렇게 우물쭈물하는 것은 뭐 성격적으로 선택 장애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뭉개다는 표현을 최근 들어서 자주 듣는데 그것은 결정을 못 내리고 미루거나 우물쭈물하는 것을 표현하는 뭉구대다. 뭐 그런 뜻하고도 다 통하는 건데. 그렇군요. 결단력을 내릴 땐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내리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선택적인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너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중앙지검장의 어떤 그 역할이나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빨리 끝내야 돼요. 함정하지 마라. 함정 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서민들은 이렇게 느끼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의 최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이 아닌 거죠. 이게 공정이냐라는 되물음인데 상당히 또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구분이 되고 피의자 통보까지 받은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이번 의혹의 당사자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을 두고서 지키려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렇게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기소하려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기소로서 맞대응하고 있는 양상인데 피의자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과 일종의 압박 발언까지 했습니다.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 시기는 이제 정점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본인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공수처만 되라,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일 거다라고 일종의 겁박 발언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 뜨면 내가 당신 수사할 거야. 피의자의 검찰 겁박.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100번 양보하더라도 인사불이익에 대한 보복 차원의 기소다. 기소 쿠데타다. 윤석열 세력의 사적 농단.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서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최강욱 비서관이 억울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검찰 조사한 검찰 조사대로 협조를 하고 청와대에 있잖아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직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피의자가 총장에게 공수처 되면 당신들 다 죽었어 라고 강한 발언을 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검찰개혁이든 어쨌든 이런 과정이 국가지 대사고 네. 공익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강욱 비서관이 비서관 되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일반에 대하여 매우 말하자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하면 검찰개혁을 못할 것이고 정권이 흔들리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검찰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수사한다. 이미 상호 간의 확정 편향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저는 왜냐하면 공익적인 일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검찰을 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하여 검찰도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 로펌에서 2017년 동안 10개월 동안 한 17번 왔다. 뭐 개수가 17번인데 한 15번 왔는데 한 2번 내가 언제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기소감이냐. 그래서 과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어쨌든 뭐 나오라는데 내가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 만나서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기소부터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정경심 재판에서 증거가 900개가 넘는다는 게 수사를 잘한 것이냐.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잖아. 좋은 명의는 한 번 찌르지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다 같이 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객관적이고 공명정정하게 합의하면서 가야 될 이 과정을 인사 과정까지 포함해서. 인사 과정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마치 패싸움 같은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난 그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의지에서 출발했던 검찰개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예.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이런 것으로 가는 잘못된 트랙으로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검찰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공수처했구나 이 정권이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여러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의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날 기소해? 그럼 넌 공수처.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저는 마련. 제 개인적으로 뭐 엊그저께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전화를 돌려서 이석기 어떻게 보냐. 사실은 이건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라 공직회의 비서관이냐. 공직회의 비서관이다. 헌법이 위반됐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공안검사들이 그런 어떤 뭐 사실은 법적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사상 검증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히려 청와대가 최강욱 비서관을 더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흐름이. 일단 청와대를 향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다랄지, 예.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다랄지, 예. 그렇게 하면 마치 어떤 청와대나 여권에서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 그래요? 그런 네. 흐름이 생겼어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검장이 뭐 결재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이게 비서관이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가서 시시비비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예. 억울하면 무죄 나오겠죠. 근데 검찰이 기소한 걸 자체를 직권남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검찰의 한 행위, 현재 윤석열 총장의 체제에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언론에 이 얘기하면 본인이 어떤 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웅이 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 때로 덤벼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한 가지 단면도 오늘 하나 드러났는데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평소에 어떤 사이였는지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소장 속에 드러난 정경심 최강욱 커넥션, 관계죠, 관계.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라며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인턴 증명서 파일을 최강욱 당시 그냥 개인이죠, 사인, 자연인 변호사에게 인턴 증명서 파일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매주 2회 총 16시간 업무 보조를 충실히 훌륭히 수행했다라는 내용까지 아예 기재해서 보냈다는 거죠. 거기에 최강욱 당시 변호사는 사인을 해준 겁니다.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만들고. 자, 그러면서 최강욱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증명서를 건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공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아드님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장 교수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게 이제 문자 메시지 이건 증거로 나온 겁니다. 명백하게. 증거로 명백하게 정황이나 뭐 누구의 증언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업무방해죄냐 뭐냐 했을 때 이게 입시에 사용될 줄 알면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느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최강욱 씨는 그거죠. 진짜로 인턴을 했다. 그리고 인턴 증명서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적인 결과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제 아는 지인의 아이가 와서 일을 했어요. 예. 일을 했으니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발급을 하면서 누구누구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덕담은 할 수 있지만 앞뒤 다 자르고 이게 입시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거죠. 저 입시에 좀 필요한데 뭐 하나 안 될까요? 그래요. 저 해드릴게요.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게 아마 상식적인 수준일 거예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게다가
가장 지금 결정적인 건 그거잖아. 인턴 증명서를 전경심 교수가 직접 써서 그거를 오히려 최강욱 씨에게 보내면서 인턴 증명서 발굴, 그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아예 나오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무슨 책무 나왔는데,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 전경심 교수가 다 적어서 그 인턴 증명서를 왜 인턴 활동 한 데서 발급을 안 하고 엄마가 발급하네요. 엄마가 써서 주고 거기 도장 찍어주세요. 이 절차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이메일이 다 증거로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이 이상한 거죠. 이랬으면 본인들이 그거 몇 줄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열심히 인턴까지 한 애 부모한테 알아서 써주세요. 저렇게 도장만 찍어줄게요. 이게 상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대, 연대, 대학원 입시에 들어갔다면 뭐 법적으로 이게 업무 방해냐 뭐를 떠나서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없는 집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집 부모 자식들. 백 없는 사람들, 저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모를 못 가진 아이들의 자괴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만하나 거기서 피해봐서 떨어진 누구 하나가 있다라면 그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든가 해야지. 예. 무조건 검찰 낙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거는 조금 예의에도 아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우리 장 교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뉴스 주제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총장을 막으려는 조치들. 이른바 어제 저희 돌직구치 생방송 도중에도 속보로 보내드렸는데 좀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찍어내기 감찰카드 만지자. 일단은 검찰의 중간 간부급 싹 다 날아갔습니다. 검찰 인사 내용 함께 보시죠. 싹 바뀐 중앙지검 라인업. 윤석열만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은 앞서 업무 연속성 위에 6명만 남겨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거의 뭐 이 정도면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다쳐도 좋다. 6명만 좀 남겨달라. 예제제 6명만 남겨달라. 마지막 요청도 묵살이 됐습니다. 759명 교체, 대검 중간 간부 41명 중 16명 물갈이. 윤석열 사단은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예컨대 청와대 선거 개입을 의혹하던 신봉수 2차장은 평택으로 날아갔고요. 조국 사건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로,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대구로 날아갔습니다. 유재수 사건 수사했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으로, 조국 유재수 사건 그리고 상가집을 상의했던 양석조 연구관은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손 떼라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법무부는 다 바꾼 거 아닌데? 실무자는 남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됐다라고 하며 중간 간부 유임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했으나 강하게 잔류를 요청한 핵심 참모들은 다 방금 보셨듯이 뿔뿔이 흩어졌다. 검찰 내부 윤 총장을 교묘하게 짓밟은 인사다. 수석권 검사 A씨는 정권 수사팀을 깡그리 잘라내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어서 일부 실무진만 남기는 교묘한 방식을 쓴 것. 그러니까 차장급은 다 날려보냈지만 그 밑에 있는 수사팀 일부를 남겨뒀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을 누가 수사할지를 고른다는 것이다. 축구 한일전 하는데 일본팀 감독이 한국 선수 뽑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폭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보복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자 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 쫓아낸 폭거다.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난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키겠다. 라고 야하 3당의 세 축이 모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총장이 많이 좀 숙였어요. 다 쳐내주니까 6명만. 어떻게 좀 우리 애들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우리 애들 6명만 좀 남겨달라. 어떻게 다 대전, 천안 다 날아갔군요. 결국 돌이켜 보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힘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현재 법무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누구누구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폐다. 예. 이렇게 보는 규정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들만 말하자면 햇빛을 보고 나머지 평검사들은 일선검사들은 말하자면 찬 곳에 간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체 로테이션을 하면서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지막까지 검찰총장과의 사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인사에 대하여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그 논리로 보면 이제 그런 누구누구 사단, 누구누구 팀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과거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김태현 부장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섭 동부지검 6부장 같은 경우는 울산 개입 문제,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유죄 문제에 실제적으로 수사 책임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일정 정도의 명분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또 그런 데다가 또 예. 말하자면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더 편을 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윤 총장이 헤쳐나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지금 앞선 인사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총장의 손발은 잘려나갔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특히 차장급 검사들 모두 대전, 천안, 평택으로 사실은 발령이 나면서 이제는 윤 총장 혼자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 방송에서 네. 고승덕 의원님께서 이성윤 지검장이 사인 안 하고 있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최강호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 못하면 본인이 식물총장으로 남게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 총장이 결심하고 최강호 비서관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사가 발표됐어요. 6명만 남겨달라. 다 없어졌어요. 윤석열 혼자 지금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들 이거 물리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지금 난관에 봉착한 느낌이에요. 수사 다 된 그 최강욱 사건도 이 지검장이 도장 안 찍어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 보면 아직 수사가 이제 착수해야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많은 애를 먹일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은 결국 검찰청법에 의한 그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명하복, 예. 검사 동일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가 주목 대상이고요. 특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이 총장을 감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감찰 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은 이 검사의 수사에 관한 감찰은 그 총장이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청이 먼저 감찰하고 감찰 후에 이제 법무부가 미진한 거 있으면 이제 2차 감찰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감찰을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이 법률에서 부여한 이 권한을 얼마나 정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전 정권에서 쫓겨갈 때 추미애 장관도 다들 죽도 다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명의 윤석열 검사가 이 모든 걸 뒤집는 엄청난 지금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 이번 그 인사를 통해서
수십 명의 제2의 윤석열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분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전부 박혀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를 성실하게 하면서 아마 윤석열 총장처럼 또 때가 돼서 칼을 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윤석열 총장 고립됐지만 제2의 윤석열들이 수많이 지금 박혀있다. 네. 그 검사들이 칼을 들 수도 있다. 네. 라는 관측까지. 쫓기는 사람들이 네. 전부 제2의 윤석열이죠. 그렇군요. 네. 평택, 뭐 부산, 네. 대구, 대전 다 칼을 뽑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진중권 전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을 고발한다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격분했어요.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줬구나. 천하의 자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보라. 당신이 문씨 왕조의 성골인가? 최강욱 씨는 검찰에 나가서 사적으로 해명하라. 라고 돌직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이성윤처럼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 검사들로 채워지겠다. 친문 양땡땡들에게 법 적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단체로 실성한 듯하다. 라고 비판하면서 조국은 언터처블, 누구든지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 그 친구가 공화국의 최고 존엄입니다. 조국이 공화국 최고 존엄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장관 취임식이 친문 왕조의 세자 책봉식이다. 라고 진 교수의 돌직구는 뭐 엄청 세군요. 비판을 작심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강산 변호사님 도대체 왜 지금 진중권 교수 얘기대로라면 조국 장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길래 이렇게 막는 겁니까?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좀 진중권 교수 말이 좀 약간 강하네요. 뭐 천하의 잡범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면서. 천하의 잡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최강욱 비서관의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후에 남아있는 하명 수사랄지 아니면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 뭐 백원우 비서관이랄지 전 비서관이죠. 이걸 기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밀어붙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의 지금 범죄 혐의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랄지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정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법무부, 청와대가 나서서 저렇게 뭐 날치기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감찰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항명 선거개입 사건, 아니 항명이 아니고 저 선거개입 사건 있잖아요. 하명. 그 사건하고 일부 사건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묵과하게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하명 수사 관련된 것은 이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노를 했다랄지 보류를 했을 때 또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처럼 또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들이랄지 성철우 시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최강욱이 뚫리면 다 뚫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제 기소한 거하고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때 났잖아요. 예. 근데 인사이동 일자가 2월 3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차장, 부장, 수사팀은 2월 2일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아, 요 며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반격의 카드는 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한 것처럼 그걸 일괄 기소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의 현재 심경 또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심경, 근황 함께 보시죠. 자, 지인들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눈에 다리끼가 나고 좋아하던 술도 못 마신다고 하더라.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다.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이웃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친다. 겨울인데도 반바지로 다니더라. 몸에 열이 많은가 보다.
야, 열받았나 보다. 주민이 이렇게 왔다는 거야. 어우, 나는 추운데 저 양반은 반바지로 다녀. 몸에 열이 많네. 이웃 주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집 개 산책도 윤석열이 주로 시켰는데 요즘엔 와이프가 검찰에 골치 아픈 일이 많은가 보다. 이웃 주민들의 시각이니까 솔직하게 기자가 받아 쓴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인사 A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틴다. 그는 홀몸이 아니다. 자기 따라서 알프스 산맥 넘은 부하들이 있다. 물러나는 순간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몰릴 수도 있다. 라고 주변 지인들이 심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현 심리 상태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유, 저래도 같이 폭탄주 한 잔 마셔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뭐 눈에 다래끼도 났다고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크게 인성적으로 성격으로 심리학에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머리형의 인간이 있고 머리형. 가슴형의 인간이 있고 가슴형, 이 장형, 배짱형의 인간이 있는데 장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형의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가슴형의 인간들은 사실은 개혁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오히려 그냥 그 예술 감각적인 거나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장형은 개혁과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마시고 하는 데서 푸는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슴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꽁하고 같이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죠. 예. 그걸 대변해 주는 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형이에요. 이 장형과 장형이 맞닥뜨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음 달 네이처지에 발표되지만 스트레스가 머리를 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멜라닌 색소를 모낭세포로 줄기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머리도 엄청나게 하얘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결국은 조금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라. 그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지만 성취 동기가 높고 SQ, 성공 지능이 높은 사람은 예. 조금 멀리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비록 윤석열 총장이 떨려난다 할지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커다란 그림을 헌법과 국민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서로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지금 흥정이 들어오면 서로 양보도 할 줄도 알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 건데 자꾸 지금 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둘 다 패자로 만들 수 있다. 장형에서 장형 이런 제가 계속 깜짝 놀랐어요. 장형은 이제 배짱형. 배짱형이 장형 하는데 장형. 윤 총장의 근원까지 심리 상태까지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D-82일. 오늘도 돌직구초 총선 알림 두 가지 알림판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현역대 청와대 출신 진짜 문심은 어디에? 일단 여당에서는 진문 판독의 경쟁열이 올랐습니다. 이 소식 앞서서 각 당에서의 명절 인사 장면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고 돌아오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부끄러워라. 계단 내려오세요. 사진 내려오세요. 경제는 어렵고 인생 힘들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안녕. 몇 살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안아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낡은 정치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당 대표들이 이제 명살 인사를 역에 가서 드렸습니다. 역 얘기 나와서 앞서 제목 역효과. 역에서 명절 인사하면 참 효과적이죠. 그런데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역에서의 인사 중에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해찬 대표가 앞서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던 발언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되겠고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또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자, 결국은 이 발언들 때문에 어제 항의를 받았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사과하세요라고 시민들이 외쳤는데 네. 한 가지 좀 뭐 안타까운 건 저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앞서 뭐 사과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한마디 다시 한번 제 본의와 아니었다. 말이 잘못 나간 거였다. 전해들은 얘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한마디 하셨으면 좀 어땠을까?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역효과보다는 좀 덜했을 텐데 빨리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했고 실제로 본인이 사실 사과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더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 비정상을 얘기할 때도 상당히 그 개념이 헷갈리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도 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자들이나 또 장애인 차별 철폐 단체들이 많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는 그 실제로 뭐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에서 발언했고 또 장애인들을 비례대표로 주기 위한 장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역효과죠. 사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표와 그러네요. 선심을 얻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 때문에 완전히 진짜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역주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뛰어서 역주행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안타깝고요. 그럼 다시 한번 사과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다시 사과를 해도 지금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김진 앵커도 그렇고 지금 김 의원님도 사과를 하기는 했죠라고 했는데 저 사과를 받아야 될 당사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사과한 적 없어요.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이해찬 의원은 본인이 한 얘기의 의미를 알고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말 실수했다라는 게 사과인가요? 장애인 분들이 지금 느끼는 저 상처는 그러니까 말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군요라는 걸 이야기해야 사과인 거지. 말 실수했어요. 제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를 두립을 넘어가는 것 자체는 똑같은 말을 2번, 3번 사과를 해도 저분들에게 사과를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저기서 저 추운 날 저렇게 힘들게 나와서 그 사과 한마디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정말 이해찬 대표가 비유법을 자꾸 쓰잖아요. 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베트남 여성과 다른 나라 여성들 계속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비유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평소의 가치관이 튀어나온 것이고 그 평소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돌아봐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건 장애인들을 영입을 하건 표를 얻건 이게 이어지는 것이지 진심 없이 어떤 전략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 꾀에 빠진 셈인데 진심 어린 사과가 한 번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분들의 어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작년 설과 추석 때 인사 때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항의를 받는군요. 들어보시죠. 내려오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치겠습니다. 벌써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한다는 낙동을 하십니다. 국가포용 경기를 떠나니 당신은 태어나는 게 안타까워 사고를 예찬 대표님, 장애인을 만나십시오. 장애인들 그때 제작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향해서 작고하셨다라는 높임말을 쓴 게 지금 논란이에요. 들어보시죠.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요 심리도 한번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TPO 시간, 장소,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느냐인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이렇게 지금 뭐 분위기를 좀 깨기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하다가 표현한 것 같아요. 강아지 14년이면은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급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끔 그걸 표현해야 되고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규직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계속 지금 3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진들이 지금 잘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한다 한들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저럴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 시설에 가서 며칠 동안 공사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장애인 등급제를 왜 없애야 되고 실시해야 되는지 지금 그 말은 어떻게 해서나 그런 식으로 다 해야지 저기 가서 손 흔들고 10분 15분 만에 도망가듯이 가버리면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이런저런 걸 좀 생각을 좀 하고 선물 보내기 전에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어떻게 또 조계사 쪽에 보내면서 6%를 또 보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예, 당대표들의 근황 들어봤고요.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작고 발언보다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황 대표 공천에서 손 떼라라고 경고를 한 대목이 더 뉴스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떠한 자본과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엄절하게, 그리고 양심을 걸고 공천 작업에 최선을 임하겠다.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공천 업무에 관련해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에서는 손을 빼주십시오. 국민이 감동하는 모든 걸 걸고 제대로 된 공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고승덕 의원님 황교안 대표 있었어요. 면전에서 공천에서 손 떼라 황 대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도 친박계 의원 일부에서는 물갈이를 빙자한 친박 학살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꼭 친박을 타겟으로 이제 학살 이런 것보다도 일단 그 물갈이를 아주 큰 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야 간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국민들도 기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이석연 또 김세연 이 두 분 위원이 좀 강단 있게 좀 이렇게 주도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싶을 텐데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 기반이 튼튼하신 분이에요. 또 뭐 집안은 뭐 제가 같이 국회의원했지만은 뭐 재산 등록 수백억 할 정도로 뭐 먹고 사는 걱정 전혀 없는 분이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뭐 애국심하고 양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치 안 보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른 공천을 아마 결행할 뭐 그런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지금 공관위원 주장대로 황 대표는 입김조차 내지 않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사실 그 박완수 총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총장은 원래는 그 대표 사람으로 항상 그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동을 걸겠지만 또 총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공심위 간사가 총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쥐고 흔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네. 총선 알림 두 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설 명절 연휴의 첫날이니만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가 20분 먼저 끝내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돌직구시청 시청자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